연성결 김용원저 상권 제1장 연성결 상권 1촌사람이 도시에 가다. 두 자루의 목검이 팍팍 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춤추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주위는 목검 두 자루가 부딪히는 소리만 날 뿐 조용했다. 두 자루의 목검이 부딪히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잠잠해지기도 했다. 상서와 원릉 바깥쪽에 마계포라는 시골에 조그마한 기와집 세 채가 서 있었다. 그중 한 채의 기와집 앞들에서는 한 쌍의 젊은 남녀가 손에 목검을 들고 햇빛을 받으면서 검법을 익히고 있었다. 집 앞에 놓인 낮은 의자에는 입에 짧은 담뱃대를 물은 노인이 앉아서 손으로 집신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가끔씩 고개를 들어 목검으로 검법을 연습하는 한 쌍의 남녀를 쳐다보곤 하였다.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띄우고 그들을 쳐다보는 노인은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햇빛은 그가 내뿜은 담배 연기를 뚫고 지나 그의 백발과 얼굴을 비쳤다. 그가 두 자루의 목검을 바라보는 눈빛은 밝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그는 그리 늙어 보이지 않았고 그의 얼굴로 보아 대략 50세 정도의 나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다. 목검을 휘두르는 소녀는 크고 검은 눈과 달걀과 같이 둥그스름한 얼굴을 가졌으며 나이는 17, 8세 정도로 보였다. 힘이 들었는지 소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소녀의 이마에 맺혔던 땀은 목 밑까지 흘러내려왔다. 소녀는 왼손을 내밀어 옷자락으로 땀을 닦았다. 그녀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서 지붕에 널려놓은 고추와도 같았다. 소녀와 상대를 하고 있는 청년은 소녀보다 한두 살 많아 보였다. 그의 피부는 거무잡잡하고 얼굴은 광대뼈가 조금 튀어나와 있었으며 손은 굵고 발은 컸다. 그의 이런 모습은 시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농부와 같았으나 손에 목검을 들고 있는 그의 눈빛은 초롱초롱하기만 했다. 그 청년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목검을 좌상단에서 대각선을 그으며 비스듬히 내리치더니 뒤이어 냅다 앞으로 검을 찔렀다. 소녀는 머리를 숙여 급히 피했으나 목검은 계속해서 공격해왔고 아주 위급했다. 그러나 청년은 뒤로 두 발짝 물러난 뒤 목검의 폭을 넓게 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옆으로 3번 내리쳤다. 소녀는 공격을 막지 못하고 갑자기 검을 거두었다. 소녀는 공격하지 않고 아양을 떨면서 말했다. 좋아, 내가 이겼어. 나를 죽여봐. 청년은 소녀가 갑자기 검을 거두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3번째의 공격은 그녀의 허리를 찌를 뻔했다. 그는 너무 놀라서 재빨리 검을 거두었지만 힘껏 공격을 한 탓으로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왼쪽 어깨를 찌르고 말았다. 청년은 아야 하며 소리쳤다. 소녀는 재미있다는 듯 박수를 치면서 말했다. 수치스럽지 않아요? 손에 진짜 검을 들고 있었더라면 그 손이 남아있겠어요? 청년은 얼굴이 빨개졌다. 난 내가 다칠까봐 내 몸을 찌른 거야. 만일 진짜로 결투를 했다면 내가 양보하겠어? 사부님의 평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얼굴을 돌려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다 만들어진 집신을 들고 일어서면서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처음 50여 초씩은 괜찮았으나 나중에 한 동작은 아주 형편없었다. 노인은 소녀로부터 목검을 받아 비스듬하게 내리치는 동작을 펼쳐 보이면서 말했다. 이것은 가홍함상례와 시횡불감과라는 검법인데 옆으로 찔러야 하며 아래로 찌르면 안 된다. 방아야, 너의 홀청분경풍 연산약 포도의 검법은 비단처럼 날려야 돼. 그리고 아운이 보인 낙리초대저 마명풍소소의 검법은 아주 좋았다. 그러나 검법을 풍소소라고 부른 이상 너무 힘을 주어 검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이 검법은 무림에서도 아주 유명한 당시검법이다. 검을 쓸 때마다 적은 시체가 되어 바닥에 쓰러진다는 뜻이다. 자기 편끼리는 멋을 느끼면서 연습을 하되 진짜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항상 당시라는 두 글자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소녀가 말했다. 아버지, 우리의 건법이 좋기는 하지만 이름은 듣기 거북해요. 당시건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워요. 사람이 듣고서 무서워해야 위풍이 있는 거다. 적이 공격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무서워한다면 벌써 반은 진 것이다. 노인은 손에서 목검을 들고 다시 한번 적당히 6가지의 건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노인의 건법은 가벼우면서도 무거웠고 동작마다 악독하고 괴이했다. 청년과 소년은 노인의 동작을 보고 크게 경탄하며 박수를 쳤다. 노인은 목검을 소녀에게 돌려주면서 말했다. 다시 한번 연습을 하거라. 방아야, 넌 장난치면 안 된다. 아까 사형이 양보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소녀는 혀를 쑥 내밀더니 갑자기 검으로 청년에게 일격을 가했다. 청년은 갑자기 공격을 당하자 방어할 틈이 없었다. 그는 검을 돌려 공격했으나 소녀가 우세했다. 계속 청년은 소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청년은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동북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한 필의 말이 달려왔다. 청년은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다. 누가 오는 모양이지? 소녀가 말했다. 지고서는 왜 딴청이죠? 누가 오든 오빠와 무슨 상관이에요? 소녀는 계속 공격했다. 청년은 힘을 다해 막으면서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널 무서워할 줄 아느냐? 소녀가 웃으면서 말했다. 말로는 무섭지 않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가며 공격해갔다. 이때 말을 타고 온 사람이 말을 멈추며 소리쳤다. 천하낙부진 처처조업이 정말 멋지군. 이 소리에 놀라 소녀는 하는 소리와 함께 뒤로 물러나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 사람은 나이는 20서너쯤 되어 보였고 옷을 단정하게 차려 입은 것으로 보아 성안의 어느 부잣집 아들 같았다.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우리들의 건법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노인도 말에 탄 사람이 자기들의 건법을 알고 있는지라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에게로 가서 물어보려 했다. 그때 그 사람이 말에서 내려 앞으로 다가와 폭언의 예를 갖추고 말했다. 노인장, 마계포의 유명한 검술명가 철소행강 척장발 노인이 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노인장께서는 그분이 어디에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노인이 말했다. 내가 바로 척장발이요. 내가 검술명가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요. 그런데 날 무슨 일로 찾아왔소? 그 청년은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했다. 후배, 복원, 척사숙께 인사드립니다. 저희 사부님의 명령을 받고 배알코저 왔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배알이라니 지나친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네. 그러면서 노인은 손을 내밀어서 복원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어깨에 살짝 힘을 주었다. 복원은 반신이 쑤셔왔다. 그는 창피한 생각이 들어 얼굴이 붉어졌다. 척사수께서는 저를 부축하시는 척하면서 초면에 창피를 주시는군요. 척장발은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 내공은 아직 멀었어. 자네는 만사형의 몇 번째 제자인가? 복원이 말했다. 저는 사부님의 못난 5번째 제자입니다. 저희 사부님께서는 늘 척사숙의 내공이 굉장히 높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신 분께서 저를 시험하시니 감당하기 힘들군요. 척장발은 웃으면서 말했다. 만사형은 잘 있느냐? 우리 형제들이 못 만난 지도 벌써 10여 년이나 됐군. 복원이 말했다. 사숙 덕분에 저희 사부님은 안녕하십니다. 여기 두 분의 사형사매는 사숙의 제자이십니까? 건법이 꽤 높던데요. 척장발이 손짓을 하며 말했다. 방아야, 이리 와서 복사형에게 인사하여라. 이 사람은 나의 제자 저군이고 이 사람은 내 딸 척방이네. 방아야, 갑자기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느냐? 우리 모두 한 집안 식구이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척방은 저군의 뒤에 숨어서 복원의 인사도 받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웃었다. 저군이 말했다.
복사형, 당신도 우리와 같은 건법을 배웠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 사매의 건법을 알았소? 척장 바른 챗 하며 말했다. 나와 저 녀석의 사부는 동문이니 당연히 같은 건법을 배웠을 거 아니냐? 복원은 말 한 장 옆에서 보따리를 풀더니 한 개의 보자기를 꺼내 두 손에 들고 말했다. 척사숙, 저의 사부님의 선물이오니 받아주십시오. 척장발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딸에게 받으라고 했다. 척방이 복원으로부터 보자기를 받아 방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펼쳐보니 한 벌에 화려한 양피로 된 웃옷과 한옥으로 된 팔찌, 모직모자, 검은 마고자가 들어있었다. 척방은 그것을 두 손으로 껴안고 나오면서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멋지고 좋은 옷은 못 입어보셨지요? 아버님께서 이 옷을 입으시면 부잣집 주인 같을 거예요. 마치 부자가 되고 벼슬에 오른 것 같지 않아요? 척장발은 그것을 보고 멍하니 있다가 중얼거렸다. 만사형, 뭘 이런 것을 정말. 그들은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느라 분주하였다. 저구는 앞마을에 가서 고량주 세근을 받아왔고 척방은 닭 한 마리를 잡아 정원에서 따온 배추와 공심채를 함께 가마솥에 넣고 끓였다. 그리고 큰 그릇에 빨간 고추를 소금물에 담가두었다. 네 사람은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식사 도중 척장발이 복원에게 왜 왔냐고 물었다. 복원이 대답했다. 저희 사부님께서는 척사숙을 10여 년 동안 보지 못해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남으로 와서 사숙님을 방문하려고 하셨지만 매일 연성건법을 연마하시느라 바빠서 그만. 척장발은 그 말에 놀라 입속으로 들어가려던 술을 다시 술잔으로 급히 내뱉으면서 급히 물었다. 뭐? 너의 사부가 연성건법을 연마하고 있다고? 복원이 자랑하듯이 말했다. 지난달 5일 사부님께서 연성건법을 끝내셨습니다. 척장발은 더욱 놀라며 술잔을 떨구고 말았다. 그러는 바람에 반쯤 남아있던 술이 모두 튀겨서 식탁과 앞가슴의 옷을 적시고 말았다. 그는 잠시 동안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제기랄, 너의 사부는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잘했지. 연성건법은 너의 사조도 완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너의 사부가 그것을 연마했단 말이냐? 날 속이지 말고 술이나 마시게. 복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부님께서는 척사숙께서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 16일은 저희 사부님의 50번째 생신이니 사숙께서 사형 사매와 함께 형주에 오셔서 축하주를 드십시오. 사부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척사숙을 모셔오라고 하였습니다. 연성건법은 아직 미숙한 점들이 있으나 사숙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숙님의 건법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사형들이 사숙님의 지도를 받게 된다면 틀림없이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척장발이 말했다. 둘째 사숙 언달평에게도 소식을 전했느냐? 복원이 말했다. 둘째 사숙님의 행방이 일정하지 않아 사부님께서는 둘째 사형, 셋째 사형, 넷째 사형 세 분을 각각 하삭, 강남, 운귀에 보내서 찾게 하였지만 둘째 사숙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척사숙께서는 둘째 사숙님의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척장발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세 명의 사형제 중 둘째 사형의 무공이 가장 높았지. 그가 연성건법을 연마했다면 믿을 만하지. 하지만 내 사부가 난 믿어지지 않아. 그는 잔에 술을 가득히 부어 술잔을 들었으나 마시지는 않고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좋아. 다음 달 16일 형주에 가서 너의 사부 생일을 축하해주겠다. 어디 한번 그의 연성건법을 내 눈으로 보아야겠다. 그러면서 그는 술잔을 힘껏 식탁에 내려놓았다. 아버지, 대왕을 팔아버리면 내년 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내년 일은 내년에 생각하기로 하자.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우린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형주에는 무엇하러 가요? 만 400의 생일 때문에 대왕을 팔아 노자를 마련하는 것은 싫어요.
복원에게 간다고 약속했으니 꼭 가야 한다. 대장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너와 저군에게도 세상 구경을 시켜주어야 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런 시골에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시골에서 살면 어때요? 저는 세상 구경하는 것도 싫어요. 대왕은 제가 어려서부터 키웠어요. 항상 제가 풀을 먹이고 집으로 데려왔잖아요. 아버지, 대왕이 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바보야, 손은 동물인데 무엇을 안다고 눈물을 흘리겠니? 빨리 그 손을 놓거라. 싫어요. 저 사람들이 대왕을 잡아먹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대왕을 죽이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고 그랬다. 어제 도살장 아저씨가 왔다 가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아버지는 절 속이고 있어요. 봐요, 대왕이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대왕 가면 안 돼. 오빠, 빨리 오세요. 아버지가 대왕을 팔겠대요. 3회 사부님도 대왕을 팔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빈손으로 1400의 생일을 축하하러 갈 수는 없잖아. 우리 세 사람의 옷도 지저분하니까 새 옷을 입어야 해. 그들이 우리를 얕보면 좋지 않다고. 1400이 아버지께 새 옷과 모자를 보내오셨잖아요. 그 옷도 좋던데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그런 양가죽 옷을 걸치겠느냐? 1400이 연성건법을 연성했다고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빨리 손을 놓아라. 대왕,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면 뿔로 들이받고 도망쳐야 해. 사람들이 쫓아오면 산으로 도망쳐. 약 보름 후 척장발은 제자 저군과 딸 척방을 데리고 형주에 도착했다. 세 사람은 모두 새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커다란 성에 왔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또한 낯선 도시에 처음 와보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지나가던 사람에게 오은수 만진 산의 거처를 물었다. 그는 한쪽을 가리키면서 대답했다. 만 영웅의 집은 물어볼 필요도 없소이다. 바로 저쪽 제일 큰 집이 바로 만 영웅의 집이요. 척장발 일행이 망가의 집 앞에 이르러 보니 커다란 대문에 오색의 등불이 매달려 있었다. 그들은 처음 보는 것이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척방은 아버지의 옷을 꼭 잡았다. 척장발이 문지기에게 다가가 물어보려 할 때 복원이 문에서 나왔다. 척장발은 기쁜 나머지 그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복사질, 내가 왔네. 복원이 급히 나오면서 말했다. 척사수께서 오셨군요. 척 3회, 적 사제, 안녕하시오. 사부님께서는 척사제가 왜 아직 안 오는 거지? 하면서 무척이나 사숙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척장발 일행이 대문에 들어서자 악사들이 귀한 손님을 환영하는 음악을 연주했다. 무쇠로 만든 막대기에서 소리가 나자 저구는 깜짝 놀랐다. 마침 대청 뒤에서 몸집이 큰 노인이 하객들을 접대하고 있었다. 척장발이 그를 보고 소리쳤다. 만사형, 내가 왔소. 그 노인은 처음에는 척장발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얼이 빠진 듯 잠시 멍해 있더니 비로소 척장발을 알아보고 하하 웃으면서 말했다. 셋째, 많이 늙었군. 하마터면 자네를 못 알아볼 뻔하였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애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징소리같이 탁한 목소리가 들렸다. 만진산 10년 전에 나에게 빚진 게 있지? 오늘은 그것을 갚아야겠다. 척장발은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대청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나무통을 번쩍 들더니 이쪽을 향해서 던졌다. 그 나무통 안에는 똥오줌이 가득했다. 척장발은 딸과 제자가 자기 몸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만일 자기가 옆으로 피한다면 딸과 제자의 몸에 분뇨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재빨리 두 손으로 장포를 잡고 근육을 움직여 팍팍팍 하며 아주 빠른 동작으로 단추를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옷자락을 벗기고 손으로 잡아 바깥쪽으로 날렸다. 옷은 몸에서 벗어나 마치 한 개의 배도처럼 날았다. 그 사람이 던진 분뇨통은 옷에 쌓여서 다시 그에게로 날아갔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날아오던 분뇨통을 피하자
똥오줌이 사방으로 튀었고 집안은 온통 구린내로 가득 찼다. 그 사람은 얼굴에 수염이 잔뜩 나 있었고 몸은 비대했다. 그는 떡 버티고 서서 웃으며 말했다. 하하, 만진산, 이 형님께서 저 멀리 천리 밖에서 너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왔다. 약소하지만 황금 만냥을 너에게 주겠다.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다. 만진산의 8명의 제자는 이상한 사람이 소동을 피우고 응접실을 어지럽히게 한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한꺼번에 8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붙잡아 혼을 내주려고 했다. 이때 만진산이 소리쳤다. 모두 멈추어라. 그의 8명의 제자는 발을 멈췄다. 둘째 제자 주기가 그에게 소리쳤다. 빌어먹을 자식, 넌 누구냐? 오늘은 사부님의 생신이신데 내가 감히 소란을 피우다니 살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오은수 망가의 실력이 어떤지를 제대로 모르는 녀석이구나. 그러나 만진사는 이 털보의 사나이가 왜 왔는지를 눈치채고 있었다. 만진사는 털보에게 말했다. 누군가 했더니 태행산의 여대체주였군. 여대체주가 몇 년 사이에 부자가 되어 황금을 쌓아놓고 산다더니 오늘 이렇게 많은 황금을 가지고 왔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태행산의 여대체주라는 말을 듣자 서로 수군거렸다. 태행산의 여통이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만나리와 인연을 맺게 되었지? 여통은 북오성 암흑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한 손에 칼을 6자루를 한꺼번에 쥘 수도 있대. 황하 남북에서 꽤 유명한 모양이지. 선한 사람은 오지 않고 온 사람은 선하지 않아. 오늘은 재미있는 광경을 볼 수 있겠군. 여통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10년 전 우리 형제가 대원부에서 일을 저질렀을 때 내가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망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 형제 여위가 억울하게 죽은 것이 더 중요한 문제야. 3년 전에야 바로 너 만진산의 짓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자, 어떻게 할 테냐? 만진산이 말했다. 맞다. 내가 밀고 했다. 본전 없이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는 있지만 자네 형제 여위는 여자를 강간하고 내 사람이나 죽였다. 그런 천벌 받을 짓을 보고 어떻게 이만진산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냔 말이냐?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여통을 향해 소리쳤다. 나쁜 놈, 너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저 강도를 관가로 보내라. 못된 녀석이 강릉부에 와서 감히 야비한 행동을 하다니. 그러자 여통은 빠른 걸음으로 대청 앞까지 오더니 굵은 팔로 기둥을 치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몇 번 치자 와지끈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굵은 기둥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지붕에 있던 기와가 대청 앞마당으로 떨어졌다. 대청은 온통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팔 힘이 무척 강한 것을 보고 놀라 벌벌 떨었다. 만약 그의 손에 잡힌다면 살아남지 못할 거야. 여통은 다시 정원으로 되돌아와서 큰 소리로 말했다. 만진산, 정말로 내가 정의의 용사라면 빨리 나와서 한판 승부를 겨루어 보자. 내가 진짜 영웅인지 보고 싶다. 왜 몰래 관가에 고발했느냐? 왜 내 형제의 손에 들어왔던 6,000냥을 삼켰느냐? 이 비겁한 녀석아, 어서 나와서 덤벼라. 만진산이 비웃으면서 말했다. 여대체주, 그동안 무공이 꽤나 많이 늘었나 보군.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네 같은 사람은 무공이 높으면 높을수록 남을 많이 해치지. 내가 비록 늙기는 했지만 자네와 한번 겨루어 보겠다. 만진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인파 속에서 눈썹이 굵고 진한 소년이 튀어나오더니 여통의 두 팔을 잡았다. 그 소년은 여통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사부님의 새 옷을 더럽혔어요. 빨리 변상해요. 그 소년은 바로 척장발의 제자 저군이었다. 여통은 양쪽 팔꿈치를 흔들어 저군을 떨구려고 했으나 저군은 있는 힘을 다해 잡고 있었기 때문에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여통의 철비공은 앞으로 직격을 해야만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저군에게 두 팔을 붙들려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그는 화를 내면서 오른쪽 무릎을 들어 저군의 복부를 쳤다. 빨리 놓아라. 저군은 너무 아파 손을 놓고 말았다. 여통이 사용한 무공은 풍운사기였다. 그는 저군에게서 빠져나오자 크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육합권 중 조룡탐해를 사용했다. 저군은 재빨리 피하면서 말했다. 나는 당신과 싸우기가 싫어요. 우리 사부님의 새 옷은 새냥을 주고 산 거예요. 큰 황소를 팔아 그것으로 새 옷을 사서 오늘 아침에 처음 입은 것인데. 여통이 화를 내며 말했다. 바보 같은 녀석.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저군은 세 발자국 앞으로 나가면서 말했다. 빨리 물어내. 저군은 농가의 자제였기 때문에 물건을 무척 아꼈다. 더군다나 사부님께서 기르시던 황소를 팔아 새 옷을 사서 오늘 처음 입고 나왔는데 그 옷이 여통 때문에 더럽혀졌으니 저군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었다. 그는 여통과 만진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부님의 더럽혀진 옷을 변상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만진산이 말했다. 저군 사질, 어서 물러나게. 자네 사부님의 옷은 내가 변상하겠네. 저군이 말했다. 저 사람이 배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떠나고 당신이 배상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군은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여통의 옷을 붙잡았다. 그러나 여통은 살짝 피하더니 일격을 가해 저군의 가슴을 쳤다. 저군의 몸이 흔들릴 정도로 때려 하마터면 뒤로 크게 넘어질 뻔했다. 만진산이 저군에게 말했다. 저군 사질 물러서게. 그 말소리는 엄숙했다. 저군은 두 눈을 붉히며 여통에게 말했다. 당신은 옷도 변상해주지 않고 사람만 때리는 것으로 보아서 나쁜 사람이 분명해요. 여통이 웃으면서 말했다. 너 같은 녀석을 때리면 어떠냐? 저군이 소리쳤다. 그럼 나도 당신을 때려주겠소. 그러더니 몸을 돌려 왼쪽 손을 옆으로 뻗으면서 오른쪽 손바닥을 왼쪽 손바닥 아래에서 불쑥 나오게 했다. 여통은 호랑이처럼 왼쪽 다리를 구부리더니 오른쪽 주먹을 뻗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의 손이 올라가더니 10여 차례 부딪혔다. 저군은 어려서부터 척장발에게 무술을 배웠고 3회 척방과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게 검술, 시합을 해왔다. 여통이 대도적이었고 암흑가에서 이름이 나 있는 인물이었지만 금방 저군을 때려눕힐 수는 없었다. 몇 번 천비공을 사용했지만 그때마다 저군은 용케도 잘 피했다. 여통은 급한 나머지 권법을 육합권에서 적고영권으로 바꾸었다. 이 적고영권은 원래 육합권의 일종이었으나 후권이 삽입되고 동물의 움직임을 본 딴 초식을 첨가한 권법이었다. 매식마다 변화가 대단했다. 저군은 이런 권법을 본 적이 없으므로 잠시 어리둥절하는 가운데 왼쪽 다리를 여통에게 얻어맞았다. 만진산은 저군이 여통의 상대가 되지 못하다는 것을 보고 저군에게 소리쳤다. 적사질 물러서게. 자네는 상대가 안 돼. 저군이 말했다. 이기지 못하더라도 싸우겠어요. 그러나 저군이 말하는 사이에 여통에게 가슴을 한 대 얻어맞았다. 척방은 저군을 걱정하면서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사형 그만 싸워요. 1400이 그를 상대할 거예요. 저군은 두 손을 아래 위로 움직이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진하며 소리쳤다. 난 무섭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저군의 코에서 코피가 쏟아져 나왔다. 만진산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척사제, 내 말은 듣지 않으니 자네가 그만 싸우라고 말하게. 척장발이 말했다. 좀 더 혼이 나게 한 뒤 내가 저 도적놈의 버릇을 고쳐놓겠습니다. 이때 대문 밖에서 머리가 흐트러지고 얼굴이 더러운 늙은 거지가 들어오며 말했다. 오늘이 나으리의 생일이라고 해서 찬밥을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그 거지는 왼손에 낡아빠진 그릇을, 오른손에는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여통과 저군의 싸움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거지를 쳐다보지 않았다.
거지는 크게 소리쳤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러더니 땅에 있는 똥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거지는 더욱 크게 소리쳤다. 아이고, 사람 죽네. 그런데 거지가 넘어지면서 손에 쥐고 있었던 낡은 그릇과 대나무 지팡이가 여통에게로 날아갔다. 낡은 그릇은 여통의 등에 있는 지당혈에 명중했고 대나무 지팡이 끝은 무릎에 곡천혈에 맞았다. 너무나도 공교로운 일이었다. 여통은 발에 힘이 없어져 왼쪽 다리를 구부렸다. 동시에 전신이 쑤시고 아프면서 허탈해졌다. 저구는 주먹을 날려 여통의 거대한 몸을 때려서 날려보내버렸다. 여통은 자신이 던진 똥 속에 나가떨어졌다. 여통은 씩씩거리며 일어나더니 얼굴을 움켜쥐고 도망쳤다. 모두들 웃으면서 소리쳤다. 저놈을 잡아라. 도둑놈이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저구는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다. 내 사부님의 옷을 물어내라. 저구는 여통을 쫓아가려 했으나 왼쪽 어깨를 누군가에게 붙들려 꼼짝할 수가 없었다.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사부님이 그의 어깨를 꽉 붙들고 있었다. 이겼으면 뭐하러 쫓아가려고 하지. 척방은 손수건을 꺼내 저군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저군은 자기의 새 옷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말했다. 큰일 났다. 나의 새 옷도 더러워졌으니. 이때 넘어졌던 거지가 뒤뚱거리며 대문을 나서면서 말했다. 밥도 못 얻고 괜히 밥그릇만 손해보았구나. 저구는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늙은 거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부님이 성에 가면 용돈으로 쓰라고 준 돈을 품속에서 꺼내어 거지를 쫓아가 돈을 손에 쥐어주었다. 늙은 거지는 손에 돈을 꽉 쥐고서 저군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만진사는 큰 상을 차려서 생일을 축하하러 온 손님들을 접대했다. 그는 형주의 큰 유지였으므로 대청에는 형주부, 능지부, 강릉현, 상지현 등에서 온 많은 축하 선물이 쌓여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모두들 저군이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늙은 거지가 들어와서 넘어지는 바람에 여통이 정신을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모두들 저군같이 나이 어린 청년이 감히 어떻게 그리 용감하게 암흑가에서 유명한 여통과 싸울 수 있었느냐고 저군을 칭찬해 주었다. 어떤 사람은 만진산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마침 늙은 거지가 들어와 저군을 도와주었다고 했다. 물론 만진산이 직접 결투를 하면 몇 번 무공을 쓰지 않고도 여통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오늘같이 좋은 날에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들을 했다. 사람들은 모두가 저군을 칭찬하자 만진산의 8제자들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여통은 만진산을 공격하러 왔는데 만진산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고 오히려 멍청이 같은 촌놈이 그를 물리친 것이다. 8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화가 났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았다. 만진산이 술을 한 잔 마신 후 첫째 제자 노곤, 둘째 제자 주기, 셋째 제자 만규, 넷째 제자 송균, 다섯째 제자 복원, 여섯째 제자 오감, 일곱째 제자 풍탄, 여덟째 제자 침성이 차례차례로 와서 축배를 들었다. 만진산의 8제자는 모두 이름에 토자 변이 들어 있었으며 그중 셋째 제자 만규는 만진산의 아들이었다. 그는 얼굴이 약간 마른 편이었지만 귀공자같이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대사형 노곤, 둘째 주기처럼 거칠게 보이지 않았다. 8명은 손님 중에 기인, 수재, 무림의 선배님께 차례로 술을 돌렸고 사숙, 척장발과 저군에게도 술잔을 돌렸다. 만규가 말했다. 오늘 적사형께서 아버님의 체면을 살려주셨소. 우리 8명의 사형은 모두 적사형에게 고마워하고 있어. 제잔을 받으시오. 저군은 술을 마시지 못하므로 두 손을 저으며 말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만규가 말했다. 오늘 낮에 아버님께서 3번씩이나 물러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저군 사형께서는 물러서지 않은 것은 아버님을 무시한 것이요. 지금은 내가 술을 권하는데도 받지 않는 것을 보니
우리 만씨 집안을 얕보고 있는 것 같구려. 저군이 놀라며 말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척장발은 만규의 말을 듣더니 저군에게 말했다. 운아, 마셔라. 저군이 말했다. 전술을 못합니다. 척장발이 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어서 마셔라. 저군은 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연달아 8잔을 받아 마셨다. 그러자 얼굴이 달아오르고 귀에서는 웅웅 소리가 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날 밤 저군은 침대에 눕자 머리가 어지러웠고 가슴, 어깨, 다리 등 여통에게 맞은 곳이 아파왔다. 저군이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창 쪽에서 희미하게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사형, 저군, 저군. 저군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누구요? 창밖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만규입니다. 사형에게 할 말이 있으니 좀 나와주십시오. 저군은 침대에서 내려와 옷과 신발을 챙겨 입고 창문을 열었다. 창밖에는 8명이 하나같이 손에 검을 들고 서 있었다. 바로 만진산의 8제자였다. 저군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요? 만규가 말했다. 사형, 그대의 검법 가르침을 받고 싶소. 저군이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말했다. 사부님이 분부하시기를 절대로 만사백의 사형들과 결투 시합을 하지 말라고 하셨소. 만규가 차갑게 웃으면서 말했다. 사숙은 머리가 좋으시군. 저군이 화를 내며 말했다. 머리가 좋다니? 그러자 갑자기 휙휙하면서 만규가 창문 옆에 있던 그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 칼날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얼굴에는 시원한 감각이 느껴졌다. 저군은 급히 뒤로 물러났다가 왼쪽 발을 의자에 부딪혔다. 그는 매우 화가 났다. 그것을 보고 8명은 크게 웃었다. 저군은 화가 나서 몸을 돌려 베개 옆에 있던 검을 꺼내 들고 밖으로 나갔다. 만문의 제자들은 얼굴빛이 흉흉했다. 저군은 사부님이 절대로 싸우지 말라는 당부가 생각나 만규에게 물었다. 왜 그러는 거요? 만규는 허공을 향해 검을 내리치더니 말했다. 사형, 당신이 오늘 허세를 부린 것이 우리 만가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뜻이겠지요? 우리들 8명이 모두 당신의 상대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겠지요? 저군은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그 사람이 사부님의 옷을 더럽혀서 배상을 하라고 한 것뿐인데 그 일이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요? 만규가 말했다. 당신이 손님들 앞에서 자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8명의 제자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소. 강호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형제들은 형주에서는 발을 못 붙이게 되었소. 오늘 당신의 행동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저군이 말했다. 난 모르는 일이요. 큰 제자 노곤이 말했다. 셋째 사제, 이놈이 수작을 부리고 있으니 말이 아닌 행동으로 버릇을 고쳐놓게 해. 이 말이 끝나자 만규는 검을 들어 저군의 왼쪽 어깨를 찌르는 신용을 했다. 저군은 이번 공격이 가짜인 줄 알고 몸을 움직여 피하려 하지 않았다. 만규는 검을 거두고 자기의 거짓 공격이 탄로난 것을 알고 화를 내며 말했다. 좋아. 나는 싸울 가치도 없다 이거지. 저군이 말했다. 사부님께서는 절대로 사백님의 제자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소. 그런데 갑자기 찍 하는 소리와 함께 만규의 검이 저군의 오른쪽 소매자락을 한 뼘이나 찢어버렸다. 저군은 이 새 옷을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지라 아무 이유 없이 옷을 찢기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내 옷을 찢었으니 배상해라. 만규는 코웃음을 치더니 또다시 그의 왼쪽 소매자락을 찢었다. 그러자 저군은 검을 빼어들고 공격 자세를 취했다. 두 사람은 같은 검법을 배웠기 때문에 서로 빠른 속도로 공격을 했다. 10여 초 싸운 뒤 저군은 만규의 급소를 찌르려 했다. 이때 주기가 소리를 질렀다. 저놈이 진짜로 사람을 죽이려 한다. 셋째 사제, 봐주지 마라. 저군은 속으로 생각했다. 잘못하면 상처를 입히겠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공격을 늦추었다. 그러자 만규는 저군의 검법이 자기보다 못한 줄 알고
점점 더 무섭게 공격했다. 저구는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다. 진짜로 싸우는 것도 아닌데 뭐 하는 거야? 만규가 말했다. 뭐 하는 거냐고. 내 몸에 구멍을 내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군의 급소를 찔러왔다. 저군은 몸을 왼쪽으로 비틀고 그의 오른쪽 어깨에 허점이 보이자 공격을 하려 했다. 이번에는 똑바로 찔렀으면 만규는 어깨에 큰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저군은 약간 팔을 틀어 만규의 어깨를 쳤다. 그는 이제 싸움이 끝난 줄 알고 만규가 물러서리라 생각했다. 평소 3회와 연습할 때도 이쯤에서 끝냈다. 그런데 만규는 얼굴을 붉히면서 다시 저군을 공격해왔다. 저군은 방어할 틈도 없이 왼쪽 다리를 찔렸다. 노곤, 주기 등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녀석, 무릎 꿇어.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척사숙께서 키운 제자가 알고 보니 고양이만도 못한 놈이었구나. 저구는 다리에 칼을 맞고 화가 나 있었는데 이들이 사부를 욕하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저구는 이를 악물고 마치 태풍이 몰아치듯이 그들을 향해 공격해갔다. 만규는 상대방이 미친 호랑이처럼 변하자 무서워졌다. 그는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랐다. 그의 건법이 괜찮기는 하였으나 저군이 목숨을 걸고 공격해오자 겁이 나서 칼을 잡은 손이 떨리었다. 복원은 셋째 사형이 위험하게 되자 돌을 하나 집어들어 저군을 향해 힘껏 던졌다. 저군은 온통 정신을 집중해 만규를 공격하려 하는데 갑자기 등이 아파서 공격을 할 수가 없었다. 저군이 큰 소리로 말했다. 비겁하게 둘이 하나를 공격해? 복원이 외쳤다. 뭐라고? 저군은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너희들이 한꺼번에 공격해 온다 해도 사부님을 욕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는 다리와 등의 아픔을 참으면서 만규를 공격했다. 보고 있던 복원이 여섯째 사제에게 말했다. 셋째 사형의 건법이 높아 저 녀석이 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만일 저 녀석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척사숙께서 화를 내실 테니 가서 말리는 것이 좋겠다. 오감은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맞아요. 셋째 사형이 실수하지 않도록 봐줘야겠어요. 두 사람은 오른쪽과 왼쪽에서 함께 저군을 공격했다. 만규가 득이양양해서 말했다. 촌놈아, 이제 항복하지 그래. 저군이 말했다. 멍청이 같은 소리 마라. 네 명이 나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들이 무슨 대장부라고 큰 소리를 치지. 만규는 검을 내밀어 저군의 목을 겨누면서 말했다. 말이 많다. 내가 힘을 더 주면 너의 목이 잘리게 된다. 저군이 대꾸했다. 어디 힘 줘봐라. 자신 있으면 내 목을 쳐봐라. 이 비겁한 녀석아. 만규는 눈을 크게 뜨고 왼쪽 발로 저군의 가슴을 세게 차면서 말했다. 이 녀석,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 저군은 가슴을 맞아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것 같았다. 그는 만규에게 욕을 했다. 후레자식, 개잡종. 만규가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은 봐주겠다. 빨리 가서 내 사부와 사매에게 우리가 너를 때렸다고 울면서 말하렴. 바보같이 울면서 말이야. 저군은 화를 내며 말했다. 말하지 않겠다. 대장부는 혼자 복수하는 것이다. 만규와 복원, 노고는 미소를 지었다. 자식, 내가 자신 있다면 내일 또 상대해주겠다. 그럼 잘 있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8명은 웃으며 떠나갔다. 저구는 걸어가는 8명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그들에게 죄 지은 일도 없고 더욱이 그들의 사부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때리는 것이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렇게 야만스러운가? 저구는 땅을 짚고 겨우 일어났지만
머리가 어지러워 다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머리를 숙이고 살려달라고 빌어야지. 쓸데없이 한 방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해? 저구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에게 빌지는 않아. 저군이 뒤를 돌아다 보니 한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고 신발을 질질 끌면서 이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더러웠다. 바로 낮에 본 늙은 거지였다. 늙은 거지가 말했다. 아, 사람이 늙으니까 등이 더 아파지는 것 같군. 이봐, 젊은이. 내 등 두드려주게. 저구는 화가 나서 흥하고 코웃음을 치고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늙은 거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게 자손이 없는 것이 죄지. 나이가 들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대나무 지팡이를 의지하여 한 발씩 떨어져 갔다. 저구는 노인이 덜덜 떨면서 가자 자기가 아까 사람들에게 맞던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불쌍한 생각이 들어 노인에게 소리쳤다. 이봐요. 여기 잔돈이 있으니 어디 가서 욕이라도 하세요. 늙은 거지는 다시 돌아와 저군이 내민 동전을 받아들고는 말했다. 등이 몹시 아프니 좀 두드려주게나. 저군이 말했다. 좋아요. 먼저 제 다리에 상처를 붕대로 감고 나서 등을 두드려 드리겠어요. 늙은 거지가 말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남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 무슨 영웅이란 말이야? 저군이 노인의 말에 수긍했다. 알았어요. 두드려 드릴게요. 저군이 노인의 등을 두드리자 노인이 말했다. 시원하다 시원해. 좀 더 힘껏 두드려라. 저군은 더욱 힘껏 노인의 등을 두드렸다. 그러자 늙은 거지가 말했다. 힘이 너무 약해. 저군은 더욱더 힘을 주었다.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겨우 몇 대 맞고. 늙은이 등을 두드리는데 힘이 그렇게도 없어. 자네 같은 사람은 세상에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저군이 화를 내며 말했다. 힘껏 두드리면 당신의 등뼈가 부러질까봐 그래요. 늙은 거지가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가 이 늙은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면 아까처럼 땅에 엎어져서 남들에게 개같이 맞지는 않았을 거야. 저군은 화가 나서 손에 힘을 더 주었다. 그러자 늙은 거지가 말했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지만 아직도 너무 약해. 이 말을 듣고 저군은 노인에게 일격을 가했다. 늙은 거지가 웃으며 말했다. 너무 약해, 너무 약해. 그래서는 쓸모가 없어. 저군이 말했다. 이제 농담은 그만하세요. 그러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늙은 거지는 비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힘을 모아 나를 한번 쳐봐. 저군은 오른손에 힘을 주어 등에 일격을 가하려고 손을 번쩍 들었다. 하지만 달빛 아래로 보이는 노인의 몸은 너무나 허약해서 가엾은 생각이 들어 손을 내려놓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늙으셨어요. 저군은 천천히 노인의 등을 두드렸다. 이때 갑자기 저군은 누군가 자기의 허리를 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저군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잡초가 무성한 숲에 떨어졌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저군은 겨우 일어났으나 화를 내지는 않았다. 너무 놀란 나머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저군은 늙은 거지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당신이 나를 내던졌나요? 그 늙은 거지가 말했다. 여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느냐? 내가 아니면 누가 그랬겠느냐? 저군이 말했다. 어떻게 나를 내던질 수 있나요? 거두망명월 저두사고향. 저군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늙은 거지에게 물었다. 그것은 사부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권법인데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알지요? 늙은 거지가 말했다. 권법이나 건법은 다 똑같아. 더욱이 너의 사부는 잘못 가르쳤다고. 저군이 화를 내며 말했다. 사부님이 어째서 잘못 가르쳤다는 건가요?
당신 같은 늙은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지요? 자네 사부가 바르게 가르쳤다면 어째서 자네가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았지? 저군이 말했다. 그들이 한꺼번에 서너 명씩 덤비니까 질 수밖에 없었어요. 1대1로 싸우면 절대 패하지 않아요. 늙은 거지가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 싸움에서 1대1이 어디 있지? 만약 상대편에서 1대1 싸움이 싫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무릎을 꿇고 빌기 싫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한 사람이 열댓 명은 상대로 해서 싸워 이겨야 진짜 영웅이란 말이다. 저구는 노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그에게 물었다. 그들은 내 사백의 제자이고 건법 실력이 저와 엇비슷한데 어떻게 나 혼자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늙은 거지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몇 가지 무공을 알려준다면 너는 혼자서 8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어때? 나에게 무공을 배우겠느냐? 저구는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다. 배우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나이도 많고 거지 같은 노인이 무술을 한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저군이 한창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잡더니 공중으로 날리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몸이 공중에서 연속적으로 2번 돌았다. 몸이 높이 떠 있을수록 땅에 떨어질 때의 아픔은 더했다. 손목을 땅에 짚자 부러지는 것 같았다. 겨우 일어났으나 너무나 아파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없이 기뻐하면서 말했다. 할아버지, 배우겠어요. 늙은 거지가 말했다. 오늘 너에게 몇 가지 무공을 알려줄 테니 내일 저녁 여기서 다시 그 녀석들과 함께 싸워보지 않겠니? 저군이 다시 생각했다. 당신의 무공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것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러나 망규나 노곤 등 8명과 다시 싸울 생각을 하니 갑자기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좋아요. 다시 한번 싸우겠어요. 그래봤자 한 대 더 맞는 것뿐인데. 그러자 늙은 거지는 손을 내밀어서 그의 뒷덜미를 잡더니 힘껏 땅으로 누르면서 말했다. 이 녀석아, 내가 너에게 무공을 가르쳐준다는데 왜 그들에게 맞느냐? 아직도 나를 못 믿겠다는 거냐? 저구는 속으로 매우 기뻐하면서 말했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서 가르쳐주세요. 늙은 거지가 말했다. 내가 배운 건법을 한번 펼쳐보아라. 동작을 하면서 건법의 이름도 같이 말하거라. 저구는 대답했다. 그러고는 다리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상처를 치료한 뒤에 숲으로 가서 장검을 찾아왔다. 저구는 척사부가 가르쳐준 대로 건법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입으로는 그 동작의 이름을 말했다. 건법의 동작이 빨라지자 그 이름도 바르게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저군이 한창 열중해서 건법을 펼치고 있는데 갑자기 노인이 웃는 것이었다. 그는 놀라서 동작을 멈추고 말했다. 건법이 틀렸습니까? 그러나 늙은 거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두 손으로 배를 잡고는 더욱 크게 웃었다. 저군은 화가 나서 말했다. 건법이 틀렸다고 해서 그렇게 웃으면 어떻게 합니까? 늙은 거지가 웃음을 멈추고 말했다. 척장발, 이 나쁜 놈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검을 이리 주어라. 저군은 검을 노인에게 던져주었다. 늙은 거지는 검을 받아쥐고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고흥의 상례 지황불감고. 그는 장검을 휘두르면서 시범을 보였다. 그가 검을 손에 쥐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태도가 침착했고 건법 자세는 아주 멋졌다. 아까처럼 쇠약해 보이지도 않았다. 저구는 그의 동작을 바라보다가 생각이 난 듯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여통과 싸움을 할 때 일부러 그릇을 던져 저를 도와주었지요? 늙은 거지가 말하며 말했다. 이 바보야. 그것도 몰랐어? 육합수 여통의 무공은 너보다 훨씬 강해. 너의 무공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어. 그는 말하면서 계속해서 저군에게 건법을 보여주었다. 저군은 그가 말하는 건법과 사부가 가르쳐준 건법이 비슷하다고 느꼈다. 틀린 것은 음이 약간 다를 뿐이었다.
하지만 건법은 보면 볼수록 점점 이상해졌다. 늙은 거지는 왼손으로 검집을 잡고 오른손에 있던 검을 검집에 넣은 다음 재빠르게 오른손으로 저군의 뺨을 때렸다. 당신, 왜 나를 때리는 거지요? 늙은 거지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건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는 쓸데없는 생각만 하니 당연히 맞아야지. 저군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조용히 말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의 건법은 우리 사부님의 건법과 비슷하지만 달라요. 정말 이상한데요? 늙은 거지가 물었다. 너희 사부가 잘 가르치더냐? 아니면 내가 더 한 수 위인 것 같으냐? 저군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늙은 거지는 검을 그에게 던져주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해볼까? 저군이 말했다. 저는 당신보다 훨씬 못한데 하나마나 패할 거예요. 늙은 거지가 말했다. 너는 정말로 바보로구나. 진짜 싸우지 않고 연습만 해보는 거야.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로 저군을 공격했다. 저군은 검으로 지팡이를 막았으나 지팡이는 끄떡도 하지 않고 다시 반격해왔다. 그의 칼끝이 잠시 떨리는 틈을 이용해서 늙은 거지의 지팡이는 독사처럼 앞으로 쑥 나오더니 그의 어깨를 찔렀다. 저군은 감탄해서 소리쳤다. 정말 멋져요. 늙은 거지의 대나무 지팡이가 저군의 검과 부딪히자 늙은 거지는 힘껏 지팡이를 돌렸다. 그러자 저군의 힘은 모두 반대 방향으로 흩어지고 그의 검은 높이 날아올랐다. 저군은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의 검술은 정말 대단해요. 늙은 거지는 대나무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더니 공중에서 떨어지는 검을 마치 쇳덩이가 자석에 달라붙듯 받으면서 말했다. 내 사부님의 무공은 대단할 텐데 너에게 그것밖에 안 가르쳤느냐? 정말 이상한 일이군. 너희 파의 당시검법은 모두 당시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당시검법이라니요? 사부님의 말씀하신 것은 당시검법이에요. 검을 몇 번만 휘둘러도 적은 곧 시체가 되어버리죠. 늙은 거지는 몇 번 웃고 나더니 말했다. 당시가 아니고 당시야. 내 사부가 너에게 당시라고 가르쳤느냐? 정말 웃기는군. 고홍해상내 지황불감고의 뜻은 바다에서 날아온 갈매기는 육지의 작은 연못을 발견해도 쉬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 두 식귀는 당나라의 재상 장구영이 지은 거란다. 자기가 청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권력 다툼을 싫어한다는 뜻이지. 이 건법을 배우려면 아주 호탕한 기계가 있어야 한다. 불감고는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 사부가 너에게 가르쳐준 가홍함상내 시횡불감과는 결국 앞구절을 크게 읽고 뒤에 구절은 음을 낮춘 것이다. 건법의 원래 뜻은 담겨있지 않다. 너의 사부는 정말 놀랍다. 철소행강 제자에게 그렇게 가르치다니. 하하, 놀랬어. 그러면서 계속 말했다. 저구는 노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어려운 말을 써서 무슨 말인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저구는 사부를 매우 존경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인이 사부를 나쁘게 말하자 시무룩해지고 말았다. 그는 노인에게 말했다. 가서 잠을 자야겠어요. 그만 배울래요. 늙은 거지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왜? 내가 말을 잘못했느냐? 저군이 말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옳을지 몰라도 자꾸만 제 사부님에 대해서 나쁜 말만 하면 저는 배우지 않겠어요. 제 사부님은 시골 사람이라서 어려운 글자는 몰라요. 그리고 저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늙은 거지가 웃으면서 말했다. 너의 사부가 글을 모른다고? 하하, 정말 이상하군. 시골 사람이 글을 모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우습나요? 늙은 거지는 하하 웃으면서 저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좋아, 좋아. 녀석 정말 의리가 있군.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좋아해.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 사부에 대해서 나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
저구는 기뻐서 웃으며 말했다. 제 사부님을 헐뜯지만 않으면 당신에게 절을 하겠어요. 그러더니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가 땅에 닿게 3번 절을 했다. 늙은 거지는 웃으면서 절을 받은 뒤 곧바로 검을 해석해 주었다. 그는 척장발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저군에게 검법을 가르치고 틀린 곳을 지적해 주었다. 늙은 거지는 말했다. 너의 검법이 이상한 곳이 많아서 하루 종일 걸려 말해도 다 못하겠다. 너에게 몇 가지 무공을 알려줄 테니 내일 8명과 싸워서 꼭 이겨야 한다. 잘 기억해 두거라. 저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늙은 거지가 보여주는 동작을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했다. 제1초는 자견식.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 적이 영원히 그를 찌르지 못하지만 빨리 검을 꺼내 공격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어깨를 찌르게 된다. 제2초는 이광식. 늙은 거지가 왼손으로 검을 잡고 오른손으로 저군의 따귀를 때렸다. 이 초식은 정말 이상했다. 적은 검을 왼손으로 쥐는 줄만 알고 정신을 거기에 쏟을 때 따귀를 때리는 수법이었다. 왼쪽으로 피하면 왼쪽을 때리고 오른쪽으로 피하면 오른쪽을 때려서 피하면 피할수록 더 맞는다. 제3초는 거검식. 늙은 거지가 대나무 지팡이로 저군의 검을 날려보낸 수법이었다. 이 3가지 초식은 늙은 거지가 저군에게 사용한 적이 있으며 각각 우아한 당시 명칭이 있었다. 저군은 총명하지 못했으나 성격이 매우 억척스러웠다. 늙은 거지가 그에게 보여준 3가지 초식을 1시간 동안 배워서 겨우 기억할 수 있었다. 늙은 거지는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 나와 약속할 게 있다. 오늘 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검법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너의 사부나 사매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저구는 사부를 마치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있었고 예쁘고 착한 사매는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부와 사매에게까지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 무엇보다도 몸에 힘이 빠져서 잠시 할 말을 잊고 말았다. 늙은 거지가 말했다. 그 이유는 지금으로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 내가 만약 오늘 밤의 일을 누구에게 말한다면 나의 생명은 위험하게 되고 온수 만진산의 검에 나는 죽고 말 것이다. 저군이 놀라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할아버지의 무공은 굉장히 높은데 왜 우리만 사백을 두려워하시는지요? 늙은 거지는 대답하지 않고 몇 걸음을 걷다가 멈추고서 저군에게 말했다. 내가 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에게 달려있다. 저군은 급히 쫓아가서 말했다. 할아버지에게 감사해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누를 끼칠 수 있나요? 비밀을 조금이라도 누설한다면 천벌을 받을 거예요. 늙은 거지는 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계속 걸어갔다. 저구는 멍청하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갑자기 노인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은 것이 생각나 그를 향해 소리쳤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나 늙은 거지는 나무숲으로 들어가더니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척장 바른 저군의 얼굴이 퍼렇게 멍이 들고 코가 부어오른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되어 물어보았다. 누구하고 싸웠길래 상처가 그 모양이냐? 저군은 거짓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대답도 할 수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러자 척방이 웃으면서 말했다. 보나마나 여통이라는 자에게 맞았기 때문일 거예요. 척장발은 어제 일을 잊어버렸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척방은 저군의 소매를 끌고 연문으로 나와 조그만 연못 앞으로 갔다. 근처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잔디밭에 앉았다. 척방이 물었다. 사형, 어제 저녁에 누구하고 싸웠어요? 저군이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않자 척방이 말했다.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말아요.
어제 오빠가 여통하고 싸울 때 그가 오빠의 어느 부분을 때렸는지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는 오빠의 눈은 때리지 않았어요. 저구는 그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와 있었던 일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괜찮아. 저구는 만문의 여덟 제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싸운 것과 어떻게 맞았는가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척방은 저군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가 화를 내며 말했다. 8명이 한 사람과 싸우는 것이 무슨 영웅이란 말이에요? 저군이 말했다. 8명이 한꺼번에 공격한 것은 아니야. 서너 명이 때렸어. 척방은 화를 내며 말했다. 서너 명이 공격해서 이겼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지요. 만일 서너 명이 싸움에 졌을 때는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공격했을 거예요. 저군이 머리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척방은 일어섰다.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만진산에게도 따져야겠어요. 그녀는 단단히 화가 났는지 만사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렀다. 저군이 그녀를 말렸다. 아니야. 결투에서 졌는데 사부님께 말씀드린다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척방은 저군의 옷이 많이 찢어진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바늘과 실을 주머니에서 꺼내 찢어진 부분을 꿰매어 주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저군의 얼굴을 스치자 간지러운 느낌이 들었으나 소녀의 야릇한 채취를 맡을 수 있었다. 저군은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3회. 그러자 척방이 말했다. 공심채, 도둑으로 몰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강남 삼상 지방에는 사람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찢어진 옷을 꿰매어 주거나 단추를 달아줄 때 말을 하면 도둑으로 몰린다는 미신이 있었다. 척방이 저군을 공심채라고 부른 것은 그가 너무 바보처럼 순진하다고 비웃는 뜻에서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었다. 그날 밤 만진사는 응접실에 음식을 차려놓고 모두를 초대했다. 8명의 제자와 척장발, 저군, 척방 등 12명은 둥근 탁자에 둘러앉았다. 술잔이 몇 번 오고 갔다. 만진사는 저군이 입술이 부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저군, 어제 수고 많이 했네. 자, 많이 먹게. 그러면서 닭다리 한 개를 저군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주기가 흥하고 비웃었다. 척방은 화가 나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1400. 사형의 상처는 여통에게 맞은 것이 아니고 8명의 제자가 함께 공격해서 생긴 거예요. 만진산과 척장발이 동시에 놀랐다. 뭐? 만문의 8번째 제자 침성은 나이는 제일 어렸지만 매우 영리했다. 그는 척방의 말을 받아 재치 있게 넘겼다. 적 사형이 여통과의 결투에서 이겼다고 사부님이 겁쟁이라서 여통과 싸우지 못했다고 비꼬았어요. 만약 적 사형이 나타나 여통을 쫓아버리지 않았다면 사부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화가 나서 그만. 그 말을 들은 만진산의 얼굴빛이 변했지만 금세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맞아. 저군이 아니었다면 우리 체면은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침성이 말했다. 만사형이 그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적 사형에게 결투를 청했어요. 만사형이 적 사형보다 조금 우세했거든요. 저군이 화를 내며 말했다. 너 미친 소리마 내가 언제. 저군은 원래 말을 잘 못하는 데다가 침성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자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만진산이 말했다. 만규가 어떻게 우세했지? 어젯밤 만사형과 적사형의 결투를 저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사형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침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만규에게 말했다. 만사형, 어떤 권법으로 적사형을 물리쳤지요? 만규가 말했다. 장안일편월 만호도의성. 이렇게 두 사람이 주고받으면서 8명이 함께 저군을 공격한 것을
얼버무려 버렸다. 만진사는 만규가 저군을 어떻게 이겼는지 보지 못했으니 자연이 함께 공격한 것을 알 수가 없었다. 침성은 나이가 겨우 10대여섯에 불과했고 천진난만했기 때문에 만진사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만진산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랬었군. 척장발은 화가 났는지 얼굴이 빨개지더니 탁자를 치며 말했다. 운아, 내가 너에게 절대로 1400의 사형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싸웠지? 저구는 사부님까지도 침성의 말을 믿자 몸을 떨며 말했다. 사부님, 저는 싸우려. 척장발은 저군의 뺨을 한 대 때리며 말했다. 잘못을 저지르고 무슨 변명을 하느냐. 저군은 감히 피하지 못했다. 척장발의 일장은 매우 아팠다. 퉁퉁 부어오른 저군의 얼굴이 척장발에게 한 대 맞자 굉장히 아파왔다. 척방이 말했다. 아버지는 자세히 알지도 못하시면서. 저군은 화가 나자 누를 길이 없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뒤에 놓였던 검을 잡고 칼집에서 칼을 꺼내 들고 응접실 중앙의 빈터로 뛰어가 말했다. 사부님, 만규가 결투에서 승리했다면 한 번 더 해보라고 하세요. 척장발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어서 이리 돌아오지 못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군을 때리려고 했다. 이때 척방이 그를 붙잡았다. 아버지! 저군이 소리쳤다. 8명이 다시 한번 덤벼봐. 자신 있으면 빨리 덤벼. 덤비지 않는 놈은 후레자식이고 개잡종이다. 그는 화가 난 나머지 욕을 했다. 만진산이 눈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정 그렇다면 너희들이 한번 적사형의 가르침을 받아보아라. 8명의 만진산 제자들은 사부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검을 들고 저군을 둘러쌌다. 저군이 큰 소리로 말했다. 어젯밤에도 8명이 한꺼번에 공격하더니 오늘 밤도 역시 8명이 덤비는구나. 이 개잡종들아. 척장발이 말했다. 운아,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칼싸움이나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도 많으냐. 만진사는 개잡종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8명 중에 만규는 그의 친자식인데 저군이 욕을 하자 마치 자기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8명의 만진산 제자들은 저군을 둘러싸고 공격 자세를 취하자 그 중 하나가 소리쳤다. 적 사형이 8명이 한꺼번에 공격한다고 비웃었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비웃을 수는 없잖아. 그러자 큰 제자 노곤이 말했다. 맞다. 여러 형제들은 비켜나시오. 내가 먼저 적 사형의 가르침을 받겠으니. 5번째 제자 보건은 약삭 빠른 자였다. 어제 저녁 저군과 만규의 결투 장면을 보았는데 저군의 무공이 결코 약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목숨을 다해 싸울 것이니 사형이 이길 것 같지 않았다. 만약 저군이 한판 승리하고 다른 사람이 저군을 물리친다 하더라도 만진산의 명예가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동문 중에 넷째 사형 송균의 검술이 제일 높으니 송균으로 하여금 저군을 물리치게 하여 다시는 저군이 큰 소리를 못 치게 만들려고 했다. 보건이 말했다. 대사형은 저희 동문이 대표인데 친히 싸우실 수 있습니까? 넷째 사형에게 저 녀석의 버릇을 고쳐주도록 합시다. 노고는 그 뜻을 알고 웃으며 말했다. 좋아, 넷째, 자네에게 부탁하겠네. 그러자 송규는 7명을 물러서게 하고 저군과 마주보고 섰다. 송규는 성격이 침착했고 말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검법은 8명 중에서 제일 나았다. 그는 사제들이 그를 추천하자 검을 세우고 머리를 숙이며 허리를 구부렸다. 이 자세는 만구강종주 의관배면류라고 하는 검법으로 매우 예의 바른 검법이었다. 옛날 척장발이 저군에게 검법을 가르칠 때 이 검법을 방강양종취 일관배마후후라고 가르쳤다. 그 뜻은 나는 쌀밥이고 너는 냄새나는 개떡. 비록 내가 너에게 예의 바르게 절을 하지만 사실 나는 마음속으로 너를 무시하는 것이다. 나는 관리, 너는 원숭이.
내가 너에게 절을 하는 것은 관리가 짐승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저구는 그가 이 검법을 쓰자 화가 나서 자기도 검을 세우고 머리를 숙이며 허리를 구부렸다. 그에게 다시 방강양조위 일관 배마후를 되돌려준 것이다. 어느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았다. 저구는 허리를 구부려서 몸을 아직 세우지 않았으나 검은 벌써 송균의 배를 노리고 찔러갔다. 만문의 제자들은 모두 놀랐다. 송균이 검으로 막자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두 개의 검이 부딪혔다. 두 사람의 손끝이 저려왔다. 노곤이 말했다. 사부님, 저 녀석의 수법이 너무 악독하지 않습니까? 손사형의 목숨을 노리고 있잖아요. 만진사는 마음속으로 크게 놀랐다. 저 촌놈이 왜 저리 화를 내지?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군. 쨍쨍쨍 금속성을 울리면서 두 사람은 대결을 했다. 수십 번을 대결하더니 송균의 검이 기울고 약점이 보였다. 저군은 소리를 지르며 앞을 공격했다. 송균은 저군의 공격해오는 검을 누르고 그의 가슴을 찌르려고 했다. 만문의 7 제자들이 모두 감탄해서 소리쳤다. 한 사람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8명과 싸우려고 했지? 저군은 몸을 피하고 검을 돌려 마치 비바람이 치듯이 역습을 했다. 저군의 검은 낮은 소리를 내며 송균의 어깨를 찔렀다. 바로 그 늙은 거지가 가르쳐준 작연식이었다. 저군이 작연식을 써서 공격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송균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흐르고 그가 몸을 비틀거리자 만문의 제자들은 놀라 부르짖었다. 노곤과 주기가 검을 들고 저군을 공격했다. 그러자 저군은 검을 오른쪽, 왼쪽으로 한 번씩 휘둘러 푹,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노곤과 주기의 오른쪽 어깨를 찔렀다. 노곤과 주기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만진사는 침묵하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정말 멋있어. 만규는 검을 들고 저군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저군은 만규의 공격을 막고 검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쥐면서 왼손으로 아주 세게 따귀를 때렸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만규는 제대로 막지 못했다. 다시 저군의 왼쪽 다리가 만규의 가슴을 찼다. 만규는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땅에 쓰러졌다. 복원이 부축하러 달려갔으나 저군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복원은 하는 수 없이 검을 뽑아들었다. 오감, 풍탄, 침성 세 사람도 만규가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저군이 무섭게 변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모두 검을 들고 공격하려 했다. 망가의 하인들은 칼소리가 들리자 하던 일을 멈추고 몰려나와 구경을 하고 있었다. 척장발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척방이 척장발에게 소리쳤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함께 사형을 공격하려 해요. 빨리 사형을 구해주세요.